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에 오늘 돌입했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통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요즘 인터뷰를 4개씩 합니다, 매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바른정당에는 카메라가 별로 안 오는데 귀한 손님 오시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님 요즘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겠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끌고라도 와야지. 끌고라도 오라뇨. 정말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합이 양당이 생존하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예. 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구박을 참 많이 받았는데 바른정당 가니까 귀한 손님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당내에서는 이 통합 찬반 여부를 놓고 오늘부터 이제 전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여전히 통합 반대 쪽과 통합 찬성 측에서 이제 팽팽한 기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 당내 내용과는 달리 오늘 갔던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 가서는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측으로부터 상당히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투표가 이번 31일이면 이제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만약에 높은 투표율과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가지고 찬성 득표를 가지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추인이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안철수 대표는 오늘 있었던 그 바른정당과의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1월 중으로 통합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승민 대표 최근 표정 중에 오늘이 제일 환하게 웃고 있던데 안 대표가 고군분투한 거에 대한 좀 화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 그 안철수 대표 통합의 프로그램은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둘이 같이 만나서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두 손을 들면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고 당내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유승민 대표가 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안철수 대표가 먼저 통합 열차를 출발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예. 대표로서는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런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예.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통합 정당의 좀 새로운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패착입니까? 네, 예. 왜냐하면 정당의 지금 국민의 정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했고요. 예. 오히려 호남의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을 묶는 정당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냥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통합 반대파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결국은 저것은 보수 중심으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빌미를 줬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저는 이 두 대표를 보면서 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두 정당이 통합이 됐을 때요.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 한 3가지만 얘기해봐라. 예. 도대체 어떤 정당을 만드는데 무엇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겠는, 개혁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으로 두 정당이 추구하려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만이 현재 난국을 돌파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개혁하겠다, 단순하게 통합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어정쩡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는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두 대표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헛돌 수 있는 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요.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높죠. 예. 전당원 투표 가처분은 뭐 그건 기각될 확률이 애초부터 예상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의 잣대로 그것이 당원 단계를 너무나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기각될 거라고 아마 예상됐던 거고. 근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이제 반대파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야 최소한 투표율이 33.3%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야지 유효한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첫날인 때 일단 한 14% 정도 나왔나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 투표율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첫날 14% 아무래도 첫날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14%라고 하게 되면 저기 통합 반대파가 얘기했던 최소 유효 투표 요건이 33.3%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의원이라든지 대의원이 아니라 평당원까지 이 전부 다 하는 그 당원 투표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증명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흘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되고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민의당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가결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50석 정당 통합이 되거나 이제 내용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부결이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사퇴 후 비대위가 이제 유력할 텐데. 네. 지금 투표율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결과 부결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지적했듯이 예. 일단은 오늘 첫 투표율로 친다면 지금 10시 현재 제가 보니까 14.5%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 1월 달에 박지원 당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투표율이 19%였거든요. 예. 그다음 지난 8월 달에 안철수 당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투표는 24%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14%나 19%나 24%의 당 대표 선출 당시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투표율도 높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찬성한다는 찬성률이 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가결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 투표한 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 그렇죠. 쪽이라고 예. 봐야 되는 왜냐하면 거죠? 이제 반대 예. 측에서는 이 나쁜 투표로 규정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투표율은 대부분 높은 찬성률로 아마 연결될 것 같고요.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다 전당원 투표가 높은 지지율로 바른정당의 통합을 찬성했을 때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뭐 당이 더 내용에 쉽사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전당대라는 공식적 절차를 안 끼고 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그 통합의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높은 지지율로 전당원의 당심을 확인한 것을 무기로 해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한번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거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또 예. 면담을 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다음이라면 통합 반대하는 의원들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과의 그 기싸움 지속될 것을 보이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31일 날 투표 결과가 부결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안철수 대표는 사퇴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이 일단 잠정적으로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가결과 부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에서는 실은 33.3%의 기준이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전 당원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가 33.3%의 그러한 그 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예. 결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투표율도 33.3%를 넘고 과반수를 넘는 경우 이거는 예. 뭐 안철수 대표가 아주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셈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이 문제는 33.3%를 넘기지 못했는데 네. 과반수 이상 60%에 입각하는 찬성이 나왔을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통합 반대파는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통합파에서는 무슨 소리냐 60% 이상을 얻었는데 이러한 갈등 부분들 그리고 뭐 아예 33% 과반수 이상을 못 넘으면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적 생명에 자기가 뭐 자기 모든 걸 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나름대로 탄력을 갖고 가려면 33% 이상의 과반수 이상을 얻는 게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SNS에 투표 불참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국민의당을 지킵시다 하면서 당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 문자가 오면 열어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글까지 올리면서 그대로 두면 국민의당을 살립니다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조금 전에 이 통합 움직임에 비판적인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박지원 의원의 저 말, 그대로 두면 국민의당을 살린다는 말에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지금 전 대표는 33% 이상이 나오면 저건 100%,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의 찬성 투표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럴 경우는 지금 호남 중진들이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다. 그것을 막을 하나의 명분으로 국민의당을 살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 국민의당을 살리는 길이 뭔지에 대한 것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호남 중진의 핵심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들한테 당원 투표를 묻겠다는데 그게 국민의당을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요. 예. 결국은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은 차분하게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통합 찬반으로 대선 때는 정치적 동지였던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요즘에 상당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혈액형의 상황을 빗대서 상당히 지금 공방이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는 중도개혁 보수가 통합이 아니라 보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이거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갑자기 혈액형 이야기가 좀 나오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혈액형이 다르니까 수혈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개그의 정책에서 받아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혹시 혈액형이 다르면 수혈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의학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O형은 A형이나 B형에 수혈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혈액형 중에는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도 있습니다. 그 바른정당은 그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다. 박지원 의원이 나 초딩 취급하냐 이렇게 이제 오늘 SNS에 재반박을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의사 출신다운 재반박이었던 것 같은데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사실 길긴 해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우리는 정체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합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바른정당과 박지원 대표 당신은 햇볕 정책 이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랑 유승민 대표는 어느 정도는 교감이 가능하다. 뭐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중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 그 부분 좀 사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를 소위 말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 예. 본인의 어떤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우리는 합당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런데 의사 출신이니까 좀 쓸데없는 사족이 좀 들어간 거죠. 예. 어쨌든 O형이 A형하고 B형에 수혈할 수 있는 거는 맞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국민의당이 O형이다 뭐 이렇게 비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안 대표의 예.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AB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O형은 모든 혈액형에 다 줄 수 있지만 AB형은 또 모든 혈액형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혈액형입니다. 지난번 오청성 군이 이제 JS를 통과해서 왔을 때도 예. 혈액형을 몰라가지고 긴급하게 혈액을 투여해야 돼서 O형으로 다 예. 우리 대한민국 혈액을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안철수 대표의 저 혈액형 논란은 예. 최근 안철수 대표가 즐겨 쓰고 있는 아재 개그 형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지난 대선 때도 자기는 연대가 아니고 고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독자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박지원 대표가 혈액형이 다르니까 수혈이 안 된다는 이제 반박 논리에 비해서 예.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이 가능하다는 그런 아재 개그적인 어떤 반박을 통해 가지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이 가능하다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표가 얘기했던 수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가장 익숙하게 떠올렸던 과거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당부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면서 젊은 피 수혈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젊은 피 수혈을 했을 때 외부에 있는 386들을 영입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혈이 가능한 것은 그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좋은 사람들 끌어올 때 쓰는 말이고 통합이라는 것은 두 당이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수혈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살림을 차리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결혼으로 설명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가 좀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의 그 공방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 두 분 다 조금씩 좀 어긋나는 얘기가 있지만 참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예.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혈액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혈액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두 정당이 어떤 면에서는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예. 그리고 박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보다도 호남을 지키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누가 호남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거냐. 그러한 논쟁을 벌여야지 예. 저렇게 혈액형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를 좀 희화화되고 있다. 예. 요새 최근에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또 SNS를 통해서 안 대표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수 남진 씨 노래까지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 착한 창당 총선 때의 안철수로 말없이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착한 안철수는 어떤 안철수였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예. 게 생겼어요. 누구 기준으로 착하다는 거죠, 저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 사실은 지난 국민의당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안철수 대표하고 호남 중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지향점 같은 것이 일치하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당시 어떤 의원과 이제 좀 약간 분란이 있어서 나온 거고 새 당을 만들었고 당시에 이제 반문이라고 불리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나왔을 때 뭔가 본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이 필요했던 거고 안철수 대표도 일단 총선을 앞두고 세를 불려야 되니까 뭐 정동영 의원이니 청정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예. 사람들이 섞여서 한 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핸들링하기가 좀 쉬웠겠죠. 좀 예. 부적절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총선 때 착한 안철수라는 표현은 예. 본인과 코드가 맞출 수도 있고 본인이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미 대선을 거치고 나서 저는 이번에 요새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이 통합에 결국엔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어떤 속도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예. 예전에 뭐 또 철수 정치, 뭐 간철수, 또 철수했네. 이때 안철수 대표와는 정말 천황지차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안철수 대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용한 노래 제목이 사랑하고 있어요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돌아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안 대표와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최근 들어서 예. 이제 박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계속 그 논란을 벌이면서도 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게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나는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반대한다 예. 이런 이야기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제 남진의 가사까지 이용하면서 예. 사랑하고 있다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건데 박 전 대표께서 사실은 지난 총선 때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같이 케미를 맞이했던 사람들 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안철수 대표와 인간적인 결별까지 각오하면서 통합 반대로 좀 몰아붙이기보다는 일단은 명분과 논리 싸움에서 통합을 하지 않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단 먼저 가보자라는 예.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이 전당원 투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표께서 정말 극한적인 반대 투쟁을 할 건지 예. 아니면 안철수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그러한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박 전 대표를 따로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절충이 가능할지는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뭐 지금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이제 통합이 결정되면 박지원 의원은 통합 열차에 합류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저는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합류하지 봅니다. 않는다. 예. 그 호남 중진 대부분들은 저는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당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 정체성을 넘어서서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떠날 사람은 호남 중진들이 떠나고 예. 나는 그냥 국민의당을 그대로 그 당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현재 통합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결국 끝까지 저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걱정스러운 거는 70년대에 나왔었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강목파동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안철수 지금 첫 1단계고 2단계, 3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예. 저는 바른정당 내에서도 상당한 의원들만이 아니라 전직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될 때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강목 파동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국민의당 내부도 문제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통합 이후에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에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일 통합한 이후라도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 또 일부가 연대를 하자 한국당하고 원래 그 국민의당 창당 정신이 예. 기득권 거대 양당 그러니까 이념과 그리고 또 진영 논리에 매몰된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국 정치를 바꾸자 고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제3지대 정당에 갈 길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좀 힘들다고 해서 거대 양당과 통합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없다. 그런 거를 좀 자꾸 말씀을 주시지 그러세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못 예. 들은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아유, 근데 그 얼굴 쏙 빠지셨더라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 제가 이 화면에서 뵈니까. 예, 마라톤 하면서 좀 그렇게 얼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정리가 6kg 정도씩 뛰고 있습니다. 안 대표 다이어트 비법까지 저희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한국당하고 합칠 일 절대 없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 얘기인데 유승민 대표 속내랑 같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지금은 절대 없다라는 거는 지금의 저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의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자유한국당이면 분화 가능성도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정기의 빅뱅이 있게 되면 뭔가 자유한국당에 큰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유승민 대표의 언론 인터뷰도 쭉 보면 조건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러이러게 변하면 통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수준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내걸던 그 조건들의 변화가 자유한국당에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대표도 그 조건을 달았던 것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요. 한국당 변하면 통합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대표 생각은 그런 겁니까? 안 대표 생각은 확실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낡은 세력이라고 보고요. 한국당이라고는 또 보수 진영의 낡은 세력을 보기 때문에 본래 국민의당 만들 때 나왔던 게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를 혁파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가 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가능성은 새로 만들어진 통합정당이 중심이 돼서 한국당 내의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그 새로운 통합정당에 들어올 때는 그걸 보수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통합정당이 자유한국당이 흡수되거나 통합하는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참 유난히 시험대에 여러 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나흘 뒤에 결과가 나오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항소심에서도 12년 구형, 1심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 모든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는 우리들이 기소한 죄가 전부 다 유죄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심에서도 12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오고 이제 일부가 이제 K재단 비리재단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고 생각하면서 항소를 했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어떤 의견들 본인들의 애초에 공소 제기한 것들이 전부 다 유죄다.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당연히 12년 구형이 되는 거죠. 구형을 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1심에서 징역 12년 구형됐는데 징역 5년 이제 실형이 나왔고요. 지금 2심은 똑같이 12년이 구형됐는데 항소심이 내년 2월 달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1심에서 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이런 게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1심하고 2심하고 좀 달라진 기류가 있다면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진 기류는 경제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 독일로 간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재판부가 보냐는 건데 얼마 전에 재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재판부가 야 독일로 간 것들을 단순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1심에 유죄를 받았는데 예. 이게 혹시 제3자 뇌물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 논리는 그런 거였던 거죠. 아니 K재단 미르재단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이 돈을 받아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으면 이 독일로 간 돈도 박 전 대통령 받은 것이 아니라 독일에는 비덱스포츠 최소 여기가 받은 거니까 예. 똑같이 제3자 뇌물죄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1심에서부터 해서 삼성 변호인들 논리거든요. 예. 그 가능성도 있으니 예. 한번 그것도 특검한테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특검이 그 부분도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게 과연 무슨 사인이냐를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이제 변호인 측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1심에서 어떤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공모해서 만들었던 단순 뇌물죄는 이게 무죄라는 사인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할 예. 거고 특검은 그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예.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으나 뭔가 제 느낌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라면 약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예. 어떤 가능성은 제가 조금 여튼 엿보이긴 하는데 예. 실제 판결문은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울먹이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항변했는데요. 먼저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입니다. 제가 이걸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 못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다. 그러니까 내 기억이 확실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기억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그 안봉근 보좌관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부분이 절에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경영권 계승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아주 긴밀한 나름대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걸 은폐할 정도로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하튼 두 번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보통 본인이 얘기하는 삼성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경영 승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리가 결국 뇌물이든 여러 것이 경영권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해서 삼성이 대통령한테 접근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비약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그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그 진술도 구체적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또 반박도 구체적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내가 번호 적힌 거 받았다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 내가 번호를 적는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게임 공방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추가로 나타났던 2014년 9월에 이제 영차 독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안봉근 비서관의 주장이 따로 있고 지금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야기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증언이 따로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따져보면 처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명함을 줬고 그 전화번호를 자기가 저장을 했다는 게 이제 안봉근 비서관의 주장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내가 전화번호가 하도 많이 바뀌고 차명폰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명함에 전화번호를 기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마도 1심과 2심의 차이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논리의 신빙성, 검찰 측의 논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마 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변호사님, 이 독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번호를 누구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건데 이게 물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진술이 이제 구체적이냐 믿을 수 있느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아까 김영진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독대 2번 하면은 대가성이 없고 독대 3번 하면 대가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 영차 독대 가지고 특검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그건 맞을 거예요. 2번 만난 지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2번 만난 지 3번 만에 그걸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건 정말 침해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만나지도 않는 사람 대통령과의 특별 면담인데. 근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계속 2번 만났습니다.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3번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 쪽에서 봤을 때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은 걸? 이라고 하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깨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들이미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내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차 독대의 중요성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들을 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날 동선 경호처 기록이라든지 삼성 내부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뭐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차명폰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항변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차명폰은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문자가 많은 이유는 최 회장이 SK텔레콤 회장이라 문자를 고집스럽게 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SK텔레콤 회장은 왜 문자만 고집합니까? 최태원 회장이 당연히 SK 오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자주 써야만 또 다른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SK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저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의 그 내밀한 사정들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저희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걸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그 차명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 차명폰 번호가 자주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진술을 꺼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계속 김태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안봉근 비서관 주장과 이재용 부회장 주장이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 여부, 그다음에 구체적 정황의 진술 여부,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효력들을 봐서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되고 저희로서도 여기서는 어떤 판단을 예단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변호 쪽 전공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할 당시에는 경영권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독대를 그 이후에 두 번째 독대는 그 경영권 개선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봉근 보좌가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경영권 계승과 관련돼서 첨예한 시점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봉근 지금 보좌관이 얘기했었던 부분과 그것이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경영 독대를 한 목적이 결국은 경영권 계승과 관련된 것이라는 유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점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게 난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겠다. 승계 작업 생각하고 대통령 요구 응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실력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오늘 상당히 좀 강조했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뜻은 어차피 이거는 내가 물려받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굳이 이걸 내가 대통령이 부탁하고 말고 할 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물려면 어차피 해나고. 아들 하나인데. 어차피 아들 하나인데 최대 주주인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경영권 승계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삼성이라는 이 글로벌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뭐 비전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피고인은 최후 준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뭐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항소심 결과는 구형은 1심하고 똑같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당한 유여의 전 최고위원 오늘도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유웨이 출판 기념회 및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인형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유치하세요?
제가 만들려고 했던 정치는요, 재미있는 정치였어요. 예를 들어서 인형이랑 딱 이렇게 있으면서요, 너가 국민을 더 사랑할 것 같니? 내가 더 사랑할 것 같니? 그러면 인형이 내가 더 국민을 사랑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데. 그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수청할 때 할 때 쓰는 방법인 거 알죠? 매우 쳐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유여회가 생각하는 정의란 것은요, 도가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여행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네,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각각 뭐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김국수 교수님, 예. 퍼포먼스 하나는 그래도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당무감사 결과로 당협위원장 박탈됐고 그 예. 뒤로 홍준표 사당화를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이번 주까지 지금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정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퍼포먼스와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유효의 최고위원이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높이고 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유효의 최고위원의 저런 일주일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당무감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그 이의를 제기하고 그 규정과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당협위원장을 박탈됐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앞에 국민들 앞에 그렇게 수시로 눈물을 흘리는 거 제가 볼 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눈물 흘릴 때가 따로 있는 거죠.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억울함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의 고통과 어려운 사람의 힘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정말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또 어제 그 제명됐다고 그래서 오늘 또 물론 미리 예정된 북콘서트입니다만 거기 나와서 또 계속 저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 이 정치가 너무 희화된 것 같다는 아까 우리 김영주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좀 씁쓸한 느낌밖에 좀 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같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정준길 전 대변인이고 이번에 징계도 같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을이라고 할까요? 북콘서트에도 이제 같이 나와서 큰절도 같이 하고 노래도 이제 같이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준길 전 대변인하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 동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만약에 정준길 대변인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같이 솔직하는 컷오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컷오프? 당신도 컷오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스크럼 짜서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데 정준길 대변인 이번에 당협위원장 유지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유해 전 최고위원이죠? 유해 전 최고위원의 일에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일단 두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해 대변인이 부대변인 할 때 정준길 당협위원장의 대변인을 하면서 뭐 두 사람이 뭐 친밀해졌다는 얘기를 유해 대변인이 아마 본인이 입으로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뭐 그래서 뭐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완전 호위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유해 전 최고위원이 뭐 지금 그 컷오프 됐을 때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한 것도 정준길 대변인인 거죠. 지금 뭐 같이 뭐 라이언 당을 하나 결성하시려는지 뭐 콘서트 하시면서 라이언 들고 사진 찍은 것도 정준길 당협위원장이고요. 오늘 당 이름 하나 만들어 주셨네요. 라이언 당이요. 지금으로 보면 라이언 당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의도에서 저러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는 없죠. 김영주 교수님, 궁금합니다, 저도. 정치를 재미있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너무 무겁게만 하는 거는 싫다라고 이제 유해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폴리테인먼트라는 그런 기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야 뭐 본인의 생각이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 개그 우문 공채가 가까워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정도면 거의 정치 개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두 사람 전부 다 정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인지도 제고에 대한 강박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정치학에서는 관심이라는 어텐션, 그리고 매력이라는 어트랙션, 그리고 애정이라고 하는 어펙션 3A 단계가 있어요. 근데 관심은 끌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 관심이 매력적으로 가느냐라는 거는 저는 큰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를 재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치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저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품격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박지원 대표 혈액형 얘기도 품격이 없을 뿐만 예. 아니라 저 상태도 보면은 너무 품격 없는 정치, 품격 없는 언어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유해전 최고위원이 정치인 막말에 대한 책을 쓰겠다. 또 이렇게 오늘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 투비 컨티뉴드죠. 예.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책을 쓰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해 최고위원이 저렇게 정치인들의 막말을 쓰겠다는 건 결국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지금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난주 당부감사에 반발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나왔던 여성을 밤에 쓰는 용도다 하는 말 외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공개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그 여성 발언도 사실은 정확한 시점과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해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 때문에 자기 막말도 같이 좀 도매급으로 지금 이야기되면서 같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막말 마치 물귀신 작전을 갖고 들어가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홍준표 대표한테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유해 최고위원이 저렇게 계속 언론에 관심 끌면서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주고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최고위원인데 현직 최고위원인데 그걸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몰아붙이니 저기로서는 유해 최고위원으로서는 정말 기름에 화약고를 부은 격이어서 저렇게 계속 저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말 투비 컨티뉴드가 될지 유해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한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